미국의 한 결혼 예식장. 하얀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미국 여성 이블린의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복한 미소가 끊이지 않던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얼마 후 충격적인 모습으로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안색이 어두워진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병원을 나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보였던 이블린은 남편의 한마디에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블린, 당신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냐? 결혼 전부터 당신 계속 그랬잖아. 저희 남편은 결혼 전부터 저에게 나타난 증상들을 심상치 않게 생각하며 병원을 가보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저는 올해 34살의 평범한 미국 여성입니다. 얼마 전까지 회계사무실에 격리 일을 하다가 결혼 후 전업주부를 하고 있죠. 이블린, 당신 병원을 너무 무서워하는 거 아냐? 병원 가기 무섭다고 늦추면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른다고. 그냥 가서 건강검진만 한번 받아보자. 남편의 재촉에 저는 마저못해 알았다고 대답하고 병원 예약을 부탁했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증세가 오랜 시간 지속되다 보니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도 해서 병원에 가보긴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던 차였죠. 저희는 건강검진을 받았고 오늘은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병원에서는 직접 방문을 요청했고 저는 남편과 같이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이때까지는 크게 걱정을 하거나 불안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진료를 해주시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을 보기 전까지는 말이죠. 진료실에 들어간 저희는 다소 어두운 의사 선생님의 표정을 보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한참을 컴퓨터 모니터만 들여다보시던 선생님은 뭔가 결단을 내렸는지 저희들에게 고개를 돌리며 입을 댔습니다. 현재 사모님의 상태는 위암사기이며 전이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상태라 수술 자체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마음의 준비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대로 얼어붙어 입을 대지 못했습니다. 저보다 정신이 일찍 돌아온 남편은 의사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았지만 뭐라고 하는지 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신이 멍해서 세상과 단절된 듯한 느낌만 있었죠. 하지만 남편이 뭐라고 질문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만 같은 의사의 대답은 확실히 들렸습니다. 길어도 6개월입니다. 저는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아예 현실 감각이 없었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저와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미안했습니다. 이제서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이런 일이 생겨버렸으니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차에서 내릴 생각도 못하고 그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전혀 보이지 않을 만큼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었죠. 미국 대학 병원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한 거면 진짜 가망이 없는 거야. 난 이제 끝났어.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잖아. 길어야 6개월이라며. 저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사실상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기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묵묵하게 저를 안으며 위로해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것조차 저는 남편이 저를 포기한 것만 같아 슬프게 느껴질 뿐이었죠. 이때부터였습니다. 제가 먹지도 자지도 않았던 것은.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지속적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를 뒤적거리고 어딘가 연락을 하고 어떨 때는 프린터에 뭔가를 뽑으며 볼펜으로 적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하는지 궁금할 법도 한데 저는 무얼 그리하냐며 물어보지도 않았죠. 그저 아직은 숨이 붙어있는 송장처럼 행동했습니다. 며칠을 바쁘게 지내던 남편은 저에게 서류 뭉치를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이블린, 이런 경우에는 여러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대. 의외로 오진이 많다는 거야. 우리 다른 병원 몇 군데 들러서 검사를 받아보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지. 저는 남편에게 미안하기도 했지만 남편의 의견에 수긍한 것은 단지 그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오진이길 바라는 희망을 가지고 3군데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의술은 세계 최고라고 늘 자부해 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게 현실이죠.
그런 병원들의 의사들이 하나같이 같은 말을 하는 걸 보면 저는 진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암 사기, 복합 전이로 인해 수술은 힘들다. 수술을 하더라도 성공 확률이 낮으며 5년 생존율은 5% 미만. 미국의 유명하다는 병원이란 병원은 모두 다녀본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생겼던 작은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대로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건지 무서웠고 현실감도 없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알게 된 것은 이제 검사가 잘못되었거나 오진일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저를 더욱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술을 가진 자들의 입에서 나온 사형 선고였기에 저는 억울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남편은 포기라는 걸 할 줄 모르는 남자였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땅에 묻힐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까지 되었죠. 사실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어 결혼을 한 거였지만 말이죠. 남편은 이번에도 서류 뭉치를 들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번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저에게 희망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일부 암 환자들이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꾸고 완치가 되었다는 얘기, 처음 들어보는 민간적인 요법 등 남편은 최대한 병을 늦출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 다른 방법도 있을지 모른다고요. 확률은 낮을지 모르나 분명 기적이란 것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열변을 토했죠. 저는 남편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가만히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었죠. 저녁에는 최대한 10시 넘지 않는 시간에 잠을 자려고 노력했고 아침에는 6시에 일어나 요가와 명상을 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음식은 최대한 채식 위주로 먹었고 육류는 피하고 생선을 간헐적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보다는 심적으로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료일이 되어 의사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담당 의사에게 남편과 제가 하고 있는 식생활 습관에 대한 것과 민간 요법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민간 요법 같은 것들은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저희 병원에서 실험 중인 신약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조금 부담이 되실 수 있으나 병을 최대한 늦추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저희는 고민 좀 해보고 말씀을 드린다고 한 후 병원을 나왔습니다. 신약을 먹어가며 병을 늦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 회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신약을 먹어가며 치료를 받을 만한 금전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저 자신이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제가 없더라도 계속 살아가야 했고 저 때문에 힘들어할 그들에게 연민을 느꼈습니다. 저는 남아있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고 남은 기간 동안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살자고 설득했습니다. 제가 없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그때의 일들을 인지시키며 적응을 시키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저희 남편은 고집불통이었습니다. 이블린,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있어. 치료를 반드시 미국 내에서만 할 필요는 없잖아. 내가 알아보니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위암의 5년 생존율이 미국보다 2배는 높아. 이것 봐. 실제로 수치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 우리 한국에 가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자. 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남편의 주장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수치까지 찾아보며 저에게 들이대는데 이 집요한 남자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죠. 저희는 결국 한국까지 날아가 진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블린 씨, 저희가 의논해 봤습니다만 아직 수술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고 성공 확률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정도 상황이면 일부 병원에서는 자신들의 커리어를 걱정해서 수술 자체를 꺼리는 것도 맞습니다. 선택은 결국 이블린 씨가 하셔야겠지만 저희들의 판단은 그 정도로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저와 남편은 예상 밖의 긍정적인 답변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고민을 했고 결국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대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저 스스로도 괴로워하며 6개월을 사는 것보다 한 달을 살더라도 건강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도 위험 부담이 있었음에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어서 너무나 감사했고 그 마음 씀씀이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수술을 받기까지 내내 긍정적인 생각과 기분으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한국의 긍정적인 에너지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수술이 끝나고 6년 차입니다.
암은 5년 동안 재발하지 않으면 완치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네, 저는 완치 판정을 받았고 이 글을 적고 있는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한국과 한국의 의사 선생님 덕분에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이죠. 저희 부부는 정기적인 진료 외에도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저와 같은 암 환자 치료에 사용하시라고 한국의 병원에 기부를 해오고 있죠. 저와 저희 남편은 한국의 뛰어난 의술과 병원 시설에 놀랐고 한국인의 살신성인 정신에 감명받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평생 한국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오늘 학급비랑 교재비 내야 되는데 오늘도 못 주시는 거죠? 내일은 꼭 줄 테니까 오늘은 그냥 가거라.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어차피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냥 물어본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 이혼을 하시고 저는 어머니와 단 둘이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셨죠. 어머니는 늘 근면성실하게 일을 하셨으나 가난에서 벗어나지는 못했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때 저는 철없이 어머니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도 많았습니다. 아마도 저의 순탄치 않았던 학교 생활이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야, 누가 네 주인이냐? 한 대 더 맞고 나서 말할래? 주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봐. 제대로 하면 5,000원 줄게 이 거지 같은 놈아. 어느 날 저는 학교 옥상에서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에게 끌려가 구타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그들이 저를 괴롭히는 이유는 가난하고 만만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학급비와 교재비 납부가 매번 밀리게 되면서 이들은 저를 놀리기 시작했었죠. 즐겁고 행복한 추억이 있어야 할 저의 학창시절은 그렇게 얼룩이 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돈이 많은 부모님을 둔 친구들을 보며 부럽기도 했고 질투를 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왜 돈 많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못한 거지? 이런 한심한 생각을 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인생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된다면 절대 가난한 부모가 되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돈에 대한 집착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대학교 진학은 저에게 사치나 다름없었죠. 대학교 방향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대박을 터뜨릴 만한 것을 위주로 알아보고 다녔고 제가 이러고 돌아다니는 동안에도 저희 어머니는 저와 가정의 생계를 위해 매일매일 허드렛 일을 하고 계셨죠. 당시에 저는 어머니가 하고 계시는 허드렛 일을 무시하며 그렇게 벌어서 언제 가난에서 탈출하냐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벌써 길바닥에서 빌어먹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저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유통회사에 대해 알아내었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경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저의 관심을 사로잡았는데요. 기본급이 아무리 못해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이고 평균 500만원 이상을 벌고 있으며 일 잘하는 친구들은 1천만원 이상 벌고 있다는 말에 속으로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할 수 있는 열정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종잣돈을 마련해 제 인생을 바꿔줄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그 목표였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회사에 취직을 했고 의욕이 충만한 상태로 사무실 직원들을 소개받았습니다. 저는 이때 제가 살면서 겪어본 그 어떤 충격과 공포보다도 더 큰 무언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게 될 사무실 한켠에는 고등학교 시절 저를 구타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모욕하던 그 일진 친구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신의 장난질이냐고 생각했고 심지어 현실이 아닐 거라고 부정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를 본 그 녀석이 썩은 미소를 짓는 걸 보고 지금 이 순간이 현실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진 친구는 저의 직속 선임이 되었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사람을 괴롭히는 기술이 더욱 늘어 있었습니다. 물론 학창시절 때처럼 육체적인 구타 같은 것은 없었지만 정신적인 구타를 하는 방식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 모양입니다. 학창시절에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괴롭히더니 이제는 딱히 괴롭힐 이유가 없는데도 괴롭히는 그 자체를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친구가 한 번씩 악마로 보이기까지 했죠. 저는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같은 회사에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괴로운데 같은 사무실에서 직속 상사로 두며 일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니
출근길이 지옥길과 같았습니다. 저는 심각하게 사퇴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에도 부족해 직장에서까지 이런 악마 같은 놈과 만나게 되는 현실이 증오스러웠습니다. 이번에도 도망만 치려고 하는 제 스스로가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놈을 상대로 뾰족한 대책이 생각나질 않았죠. 제가 선택할 방법은 단 두 가지였습니다. 사퇴를 하거나 버티거나.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또 내가 도망가야 되나?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그냥 버텨볼까? 저는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 회사에 취직했고 돈을 벌기 위한 목적만을 생각하기로 하고 버텨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냥 저 일진 친구는 없는 사람이라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도 했죠. 저에게 주어진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일진 친구 놈은 저에게 옥상에서 담배 한 대 피우자며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이놈이 안 되니까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려고 그러나 싶어서 거절을 했지만 제 속마음을 꿰뚫어 본 것인지 안 때릴 테니 따라오라며 억지로 끌고 올라갔죠. 옥상에서 이 친구는 저에게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이밀며 통장 잔고를 자랑했습니다. 통장에는 5천만 원가량의 현금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얼마 만에 번 돈인 줄 아냐? 3달 걸렸어. 너도 이렇게 벌고 싶어서 이 회사 들어온 거지? 근데 너는 이렇게 못 벌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두지 않을 거거든. 한 번 거지는 영원한 거지로 살라는 네 주인님의 가르침이다. 알겠냐? 이 악마는 기어이 내 삶에 끼어들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친구가 저런 식으로 회방을 놓기로 작정을 했다면 제가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이런 악마와 같이 회사 생활을 하는 것은 저에게 미래가 없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차라리 다른 회사를 알아볼까? 결국 저는 그 악마에게 패배를 선언하고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저는 멘탈이 붕괴되어 방황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 때도 그 일진 친구 놈은 그곳에서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분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지경이었죠. 저희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포기해버렸을 겁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치킨과 소주를 사들고 오셨습니다. 제 사정을 알게 된 어머니가 저와 대화를 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었죠. 호염아, 요즘 많이 힘들지? 네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엄마한테 한번 말해줄 수 있겠니? 우리 아들이 어떤 사업으로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울지 궁금하구나. 어머니는 제가 사업을 하면 잘 될 거라고 확신하듯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 어머니에게 제 사업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말을 쭉 듣고 계시던 어머니는 저에게 도장이 들어있는 통장을 하나 내밀었습니다. 호영아, 이 돈은 엄마가 틈틈이 모아둔 돈이란다. 큰 돈은 아니지만 네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사용하면 좋겠다. 내용을 들어보니 엄마는 잘 모르긴 해도 너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드는구나. 혹여 부담은 가지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이 돈은 네가 대학교를 가게 되면 등록금으로 사용하려고 모아둔 돈이니까 네 돈이다. 저는 울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복합적으로 들며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껴안고 한참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절대 어머니를 실망시켜드리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처음이자 마지막인 기회이기에 반드시 제대로 해내야 한다고 말이죠. 저의 사업 구상은 한국의 음식을 해외로 수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미 종잣돈만 모이면 바로 실행 가능하도록 모든 것을 조사하고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일 처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한국 음식의 문화가 크게 입지를 다지지 못한 프랑스로 선정했고 프랑스에서 시식회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프랑스인들의 입맛과 취향을 분석하고 데이터로 만든 다음 한국으로 돌아와 최종적인 작업을 진행했고 저는 프랑스에 한국 김을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반응이 어땠냐고요?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이대로 망하는 줄 알았을 정도로요. 하지만 그 시기를 버티고 나니 입소문이 나서 짭조름하면서 달짝지근한 저의 한국 김 제품은 많은 프랑스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지금은 사무실을 하나 내어 직원들을 채용하며 다음 아이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하루하루 바쁘고 힘들지만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악마 같은 친구가 있던 그 회사는 어느 날 뉴스에 나온 걸 봤습니다.
알고 보니 그 회사는 불법 다단계 회사였고 불법적인 사기 행각이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가 있었고 그 회사는 사라지게 되었죠. 그 악마 같은 친구는 실직자가 되었고 이후에 도박에 손을 대면서 가진 돈을 모두 탕진했다는 소문을 다른 친구를 통해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친구의 소식을 알지는 못합니다. 관심도 없고요. 결국 한국 전통식품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한국의 자랑스러운 식품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